예,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예, 티콘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이제 뭐 먼저 간단히 설명하면 이게 티콘이 일본에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무 종합용품 쇼핑몰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쇼핑몰에서 원래 243억 원 정도 매출이 발생했어요. 이 쇼핑몰에서. 이 안에 이걸 통해서 한 245억 원, 3억 원 이 정도 매출이 발생했고 그 중에 60%는 티콘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접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서 발생한 매출이고 40% 정도는 티콘을 이용해서 다른 회사분들이 만들어낸 매출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보면 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티콘 안에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아도프린트가 아니라 adbest.jp라는 사이트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입점돼 있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셔츠 지금은 adoprint.jp잖아요. 이 도메인이. 근데 도메인이 어떻게 바뀌나 보셔요. adt.jp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르면 여전히 adt.jp. 그러니까 이 종합몰 안에 쇼핑몰이 입점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쇼핑몰 단위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티콘에서는. 그래서 쇼핑몰이 입점을 한 거죠. 또 보면 모자 회사예요. 모자 회사. 모자 회사 누르면 하우엔.jp로 바뀌었잖아요. 온도 좀 약간 낮춰주시죠. 이렇게 이 종합몰 안에 쇼핑몰이 입점해 있어요. 그래서 방금처럼 하우엔으로 입점한 고객들도 따로 회원 가입하지 않고 adsign.jp에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따로 회원 가입하지 않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도프린트를 중심으로 방사형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전체 쇼핑몰들을 합쳐서 243억 원 매출이 원래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235억 매출만 돼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보면 요번 달 통계인데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12월 3일은 2억 2천만 원, 9,200만 원, 1억 500만 원, 1억 600만 원, 1억 100만 원, 8,900만 원, 9,300만 원, 1억 4천만 원 이렇게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팔린 게 뭔가 이렇게 보면 이번 달에 팔린 것들 상품을 보면 이거는 공기 간판이고 싱글 타입 스티커, 명함, 현수막, 부직포백, 비닐봉지, 플라스틱 카드, 플라스틱 용기, 중국산 현수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팔려서 현재 이 시간 현재 15억 9천만 원어치가 팔린 거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별로 특별하지 않은 상품을 가지고도 이렇게 팔 수 있다는 걸 저는 입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쟁력이 되면은 일회용 용기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다시피 이거나 일회용 용기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줄눈이 왜 안 팔리겠어요? 팔려야 정상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팔렸는데. 그래서 같이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거죠. 아도프린트에 입점하고, 이거 이제 바꿀 거예요. 아도프린트라는 건 프린트란 이름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활동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 3월 이전에 티쿤 JP로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조금 개념은 나중에 설명하고, 하여간 아도프린트는 너무 인쇄물 중심이기 때문에 종합몰 형식으로, 형식은 똑같아요. 종합몰을 만들고 그 안에 또 다 연결을 시키는 구조로 재편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국에서 팔기 힘들지만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팔 수 있는 상품이 정말 많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일본에서 성공했으니까 우리는 일본에는 팔기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일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남아시아에 중국을 빼고도 30억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아시아에. 아시아에 팔 수 있는 물건도 있고 유럽도 땅이고 미국도 땅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 물건이 어느 한쪽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은 무지 크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티쿤은, 우리 회사는 총 매출 중에 60% 정도를 직접 일본에 팔아서 일본에 파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티쿤은 국내 매출이 0원이에요, 0원. 티쿤은 국내에서 경쟁력이 제로예요, 제로.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제조 시설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명함을 팔았던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한국에서는 돈 주고 장사하라 그래도 우리는 할 자신이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일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경쟁력 절대 갑이었어요. 그래서 티쿤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미 사양 산업이거나 경쟁력이 전혀 없는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경쟁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내에서 하기보다 해외에서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직판을 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는 내 상품이 그 나라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것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너무나 평범한 얘기잖아요. 경쟁력이 있는데 못 판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경쟁력이 있는데 왜 못 팔죠? 저 사람은 원가가 5만 원이고 나는 원가가 2만 원인데 못 판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외 직판을 하면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수요가 있고, 일단은 수요가 있어야 돼요. 수요가 없는 물건은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와도 못 팝니다. 수요 없는 물건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식품 수요 진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그래도 한국 사람은 김치, 된장찌개 이런 거 더 많이 먹어요. 오미자차? 그건 한국에서 나 오미자차지 일본에 누가 오미자차 먹어야지 뭐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껏 해야지 일본에 있는 한국인에게 뭘 판다. 아니 일본에 한국인 60만 명밖에 안 살거든요. 60만 명 바깥은 1억 2천만 명이 일본인이란 말이죠. 60만 명한테 김 팔아서 뭐 하려고 거냐고요. 그래서 식료품 이거 못 팔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르는 상품은 팔기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수소물 발생기 이런 거 우리도 안 쓰잖아요. 이런 거는 못 팔아요. 또 팔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 음료 이건 뭐 국내에서도 팔기 힘든데 어떻게 파냐고요. 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가 있느냐예요.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아느냐. 그건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대표님처럼 뭐 플라스틱 용기다. 수요는 널려 있는 거예요, 이미. 그다음에 명함 수요 널려 있겠죠? 비닐봉지 수요 널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수요가 있는 걸 먼저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줄눈 수요 무조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써야 되는데. 수건 수요 있겠죠. 수요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살 사람이 있고 우리 게 싸다면 무조건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못 팔겠어요? 살 사람은 널렸고 우리 게 경쟁력이 있으면 무조건 팔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광고하고 마케팅인데 광고 마케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팔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게 이런 형태로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 뭐 티쿠만 할 때도 잘 됐어요. 티쿠만 할 때도 잘 됐는데 보다시피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해외 직판은 경쟁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한국에서 다른 나라의 쇼핑몰을 연 사람 숫자가 제가 봤을 땐 100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로 따져보더라도 제대로 쇼핑몰을 연 사람이 100명이 안 된다고요. 저는 2002년부터 일본 직판을 해왔어요. 그리고 자료를 계속 모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해외 주변에 해외 쇼핑몰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장사하는 사람을 알기 힘들 겁니다. 없어요. 제가 충무로에 들어와서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일본에 정말 잘 팔았어요. 근데 이 충무로라는 동네는 한국의 인쇄물을 80% 가까이 소화하는 인쇄산업 집중 지역이에요. 그리고 전부 가게가 작기 때문에 서로 다 알아요. 다닥다닥. 그런데 이 충무로에 소문이 난 거예요. 티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일본에 물건을 팔기 시작하는데 정말 잘 팔더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10년째 소문이 났어요. 10년 동안 안 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랭키닷컴이라는 사이트 순위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여성 의류 사이트가 한국에 8,200개 정도가 돼요. 근데 8,200개 되는 것 중에서 해외에 나간 여성 의류 쇼핑몰이 제가 봤을 땐 100개 안 된다는 거예요. 50개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해외에 나가서 경쟁력만 있으면 경쟁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명함 파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에.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고, 일단 수요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으면 광고하면 팔려요. 대신에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 없고 수요는 많고 경쟁력 있는 이런 장사가 정말 가장 바람직한 장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2008년 10월에 7,200만 원어치 팔았어요. 이 숫자는 전부 N입니다. 2009년 10월에 1억 3천, 2010년 10월에 2억 1천, 3억 3천, 6억 6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만큼 안전한 장사는 없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경쟁자가 없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성공했는데 따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일본 업체가 우리 경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본 업체는 처음부터 조사를 했을 때부터 경쟁 상대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에 나갈 때는 경쟁력이 있을 때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생산하는 생산 조건을 일본에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은 한국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쇄업이다.
충무로는 스타트 출발부터 후가공 인쇄까지 원스톱이에요. 저기 동대문이 왜 강합니까? 디자인에서부터 자크까지 한 군데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세계에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동대문이 강점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나라에 특별히 강한 물건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역이 성립되는 기본 배경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일 아트가 한국이 최강이래요. 왜 최강인지 저는 몰라요. 최강이기 때문에 그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도 따라오지 않을까? 언젠간 따라오겠죠. 다만 따라오지 않는 그 기간이 우리한테 기회라는 거죠. 그렇게 짧은 시간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을 때 해외에 나가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 정말 꿈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 이런 거는 장사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고 싶어 하세요. 해외에 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나가서 성공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10개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해외에 진출해서 제대로 성공한 회사가 제가 봤을 때 10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티쿤을 통해서 나간 분들 빼고 그만큼 온라인으로 해외에 나가는 사람 자체가 드물고 나가서 성공하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근데 티쿤이 왜 성공했냐? 티쿤 우리가 직접 아도 프린트를 운영하는데 이 아도 프린트 매출의 60%는 티쿤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했고, 또 이제 40%는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에 진출한 사이트에서 발생했어요. 아도 프린트, 이거는 티쿤이 우리가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우리가 운영하는 사이트고, 에드사인도 우리가 운영하는 사이트고, 마꾸마꾸도 우리가 운영하는 사이트고, 이거는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거고, 에드베스트는 우리가 운영하는 거고, 이거는 다른 회사, 이건 우리가 운영하는 거, 이거 우리가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운영하는 거에서 60% 매출이 발생하고 40%는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진출한 회사에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근데 이미 티쿤을 이용해서 하는 쇼핑몰들도 매출이 꽤 크죠. 이건 우리가 직접 하는 건데 원래 92억 원 팔았다는 뜻이에요. 23억 원, 21억 원, 10억 원, 8억 원, 8억 원, 8억 원, 7억 9천, 7억 5억 이상, 연 5억 이상이면 4억 이상이면 사실은 안정권이라도 봐도 돼요. 그건 월 3천만 원 매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3천만 원까지 왔다는 거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5천만 원, 1억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외 직판은 3천만 원이면 일단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3천만 원 이상 매출 업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쇼핑몰이 생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15개 업체가 월 3천만 원 이상, 연간으로는 뭐 하여간 거의 5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거죠.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철저히 현지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지화에 성공했다는 거는 이렇게 티쿤을 이용해서 만든 에드마그넷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를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 있는 토종 사이트하고 다른 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요. 완벽하게 일본 사이트로 인식해요.
한국에서 이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운영했다는 걸 전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결제며 배송이며 반품이며 고객 응대며 이 모든 거를 일본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하고 차이 나는 점이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없냐고 보면 회사 소개를 보면 회사가 이렇게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회사가 일본에 있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려고 해보면 050이라는 전화번호는 일본 인터넷폰이에요. 일본 인터넷폰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지금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해도 일본 사람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결제 수단을 한번 볼게요. 티쿤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일본 고객들은 이거는 뭐 무통장 입금이고요. 이거는 다이히키라 그래서 영어로는 COD 캐시입니까? 캐시 온 딜리버리. 그러니까 배달해 주는 사람한테 물건 값을 지불하는 것. 우리 치킨 배달하면 물건값 결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 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이런 COD 결제 방식이 여전히 11%가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초창기에는 거의 40% 가까이가 대인 결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동 현금 인출기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무통장 입금인데 그게 뭐죠? 그러니까 자동 무통장 입금, 그러니까 가상번호 뜨는 그 무통장 입금. 프렉스는 후불 신용 결제. 이거는 일본에 법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현지화했다는 게 사실은 승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은 일본에 있는 사이트하고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가성비만 보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정말 중요했죠. 근데 한국에서 해외에 판매하는 분들은 이 점에서 굉장히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티쿤은 일본 사람이 보더라도 전혀 자기 나라 사이트하고 구별되지 않는 서비스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안심을 했어요. 안심을 하고 상품이 좋고 나쁘고만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티쿤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고 티쿤 글로벌이 일본의 법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100% 출자해서. 그래서 모든 쇼핑몰은 일본에 있는 우리 법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택배회사 계약도 일본 법인이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제든 반품이든 배송이든 일본 쇼핑몰하고 거의 구별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객은 일본의 티쿤 글로벌 일본 법인인 아도프린트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고 구매를 한 걸 형식적으로는 일본 아도프린트가 티쿤 글로벌에 수입을 해가요. 수입. 그 티쿤 글로벌은 자기가 물건이 없으니까 아까 이용사들로부터 사오는 거죠. 다 형식이에요. 사와서 수출하고 수입해서 재판매한 거예요. 통관은 여기서 처리되기 때문에 고객은 전혀 몰라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형식인 거는 사이트잖아요. 구매를 딱 하는 순간에 이용사도 뭐가 팔렸는지 알아요. 문자가 가니까. 그럼 이용사는 물건 팔렸네? 그 다음에 입금 처리됐네? 사이트에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물건 팔린 걸 포장해서 티쿤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티쿤이 1층에 물건이 도착하면 겨울에는 3시 30분까지만 도착하면 이게 내일 저녁까지 일본의 대도시 웬만한 도시 사람들은 다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6시 반까지만 주문이 되면은 내일 받잖아요. 근데 일본이기 때문에 시간이 2시간 반 더 걸리는 것 뿐이에요. 3시 반까지만 우리 사무실에 도착하면은 일본 손님들은 내일까지 다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송료가 비싸지 않아요 하는데 사실 이미 송료는 전 세계가 아주 싸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티콘 물류 가격표를 볼게요. 그래서 한국발 일본향은 서울에서 동경까지 1kg에 610엔밖에 안 들어가요. 아니 그렇게 싸요? 원래 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평일날 상해 가는 비행기 타면 비행기 값 어떤 때는 막 20만 원도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이 되게 큰 거거든요. 1m 80은 되잖아요. 여기에 1kg짜리 명함 쌓으면은 50만 원치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물류비가 비쌀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가지는 착각은 물류비가 비쌀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왜 착각했냐? 우리가 여러분이 직접 물건을 보낼 때는 그 공간을, 이만한 공간에 이 공간을 소매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건을 많이 모아서 보내니까 공간을 도매값으로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싼 거죠. 610엔만 주면은 항공 운송을 포함해서 일례 배송까지 가격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610엔도 우리 돈 낸 건 아니에요. 뭐냐면 송료는 어느 나라나 소비자 부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 내셨잖아요. 일본에서는 물건 사면은 무조건 500엔을 내는 게 정상이에요. 500엔 안 내고 물건 송료 무료입니다 그러는 거는 송료를 물건값 안에 넣었다는 거지 내가 진짜 공짜로 준다고 여러분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송료는 한국에서 일본에 보내는데 1,000원이에요. 1,000원. 500엔은 손님한테 받았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송료도 문제 안 돼. 시간도 문제 안 돼.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다른 나라에 파셔라 이렇게 강권하는 겁니다. 강추하고 강권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이냐. 한국에선 제가 한국에서 명함을 팔아서 성공했다 그러면 충무로 사람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아요. 다 저하고 똑같이 해요. 그래서 편의점이 잘 돼. 그럼 편의점 미어 터지는 거고요. 혹시 찐빵집이 잘 돼. 그래서 찐빵집 미어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티쿤이 일본에서 대박 냈대 그래도 아무도 안 따라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일본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CEO가. 그거 되게 장벽이 높은 것 같아요. 일본어를 모른다. 근데 일본어를 모르는 게 이런 해외 직판에서 큰 변수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240 몇 억을 판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잘할 줄 아는데 저는 읽을 수는 있어요. 띄엄띄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문장이 복잡해지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일본어를 띄엄띄엄 알 수 있는 그것만 갖고도 일본 종합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지장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원어민을 채용을 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잘하는 일본 원어민을 채용을 했더니 뭐 별로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일본어를 더 잘했으면 뭐 아무 소용 없었어요. 제가 뭘 더 잘하면 뭘 하겠어요. 그냥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뭐 고기 응대할 것도 아닌데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일본어를 못하니까 중국어를 못하니까 이런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별로 힘든 것도 아닌데 그냥 해외에 나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이해는 되죠. 저더러 지금 터키에 너 그렇게 잘난 척 하는데 터키에 팔아볼래? 겁나죠. 터키 실정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티쿤이 있다는 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티쿤이 그런 이제 주변 정보를 다 알려주니까. 이렇게 일본도 지금은 이분들 중에서 CEO가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성공한 많은 사이트 CEO들이 일본어 못해요. 전혀 상관없어요. 확실하게 잘한 거는 제가 권유해서 일본 원어민을 채용한 걸 잘한 거죠. 그래서 일본 원어민이 한국어를 잘하니까 한국어로 응대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철저히 현지화하는 거다. 이게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철저히 현지화하는 거다. 근데 철저히 현지화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다른 분들한테 정말 잘 도와준 거는 전문몰로 승부하게 한 거를 제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도 연세가 저보다 2살 많아요. 그러니까 58년생인데 이분이 KT라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은퇴를 하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성공했어요. 완전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컵이랑 컵은 다 있는 거죠. 이 사이트에. 그래서 일본에서 보더라도 여기만큼 컵이 전문화되어 있는 쇼핑몰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갈 이유를 없애버린 거죠. 싼 데다가 가짓수가 무지 많은 거죠. 이렇게 해서 철저히 전문몰을 만들게 뭐라 그럴까? 유도했다 할까요? 제가 도왔다고 할까요? 도운 거죠. 그분은 컵을 제조하세요? 그분은 컵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사와요. 사와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을 참 잘하신 것 같아. 이분은 우리가 중국에도 법인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뭘 하냐면 이 부직포백이에요.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중국에서 제조 생산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중국 제조자들이 중국 제조자들이 생각하는 불량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불량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도 몇 년을 거래했는데도 여전히 발자국이 있어요. 정말. 진짜 못 해먹을 정도로 발자국 만들고 그거 뭐 뒤집어서 재봉해버리고 뭐 계속 그거를 전수검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국에서. 근데 한국도 똑같아요. 일본 기준에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종이컵 회사 사장님은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죠. 만들면 컵이 빠지는 거예요, 밑이. 이게 접합이. 근데 이분은 지치지 않고 공장을 계속 바꿔요. 한 10번 바꿨나 봐요. 품질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근데 자기가 직접 공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명함 우리가 제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없거든요. 그런데 뒤집어서는 충무로에 있는 모든 인쇄 공장을 우리 공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용기도 지금 이 용기 사이트에 용기가 몇 개 있을까요? 한 10,000개 넘을 거예요. 10,000개 넘을 거예요. 한 회사 거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용기란 용기는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100개 단위로도 팔아요. 일본에 이런 사이트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문몰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중심으로 그 관련 상품 전문몰을 만들어버리면 이기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잘 이렇게 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일회용기가 아까 600개라 그랬잖아요.
600개인데 1회 용기를 6만 개 올리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그거를 제일 잘한 게 어디냐? 음원 사이트들입니다. 음원 사이트들. 예를 들어서 벅스뮤직, 멜론 누가 이거 따라가겠냐고요. 잡코리아 어떻게 따라가요? 몇 년을 그냥 구인구직 데이터를 모아놨는데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컵, 반반 컵, 손 안 뜨겁게 해주는 컵, 컵이란 거, 소주컵보다 조금 더 큰 거, 중간 거 누가 따라가냐는 거죠. 용기 6만 종류, 2만 종류 되면 누가 따라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문모를 만들므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철저히 현지화하는 것, 그다음에 철저히 전문모를 만드는 것, 이것만 해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제만 채워지면, 그러니까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광고하면 팔린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만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예. 그 한국 사이트라는 거를 이제 노출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그런 뜻 아닙니다. 한국 사이트라는 걸 노출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노출하셔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철저히 현지화하라 그랬지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는 걸 감추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한국 걸 수입해서 재판매하는구나 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라는 뜻이었어요. 네. 알린다고 해서 나쁜 거 없습니다. 네. 하나는 네. 일본인을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을 이제 국내에서 채용을 추천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직원을 같이 뽑아서 해보면 아프기도 하고 뭐 휴가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때는 지금 티콘에서 어떻게 응대를 하나요? 초창기에는 다 겪는 어려움인데 그냥 직원을 3명 채용하는 거죠. 뭐. 한 사람 아프면 또 대신에. 근데 이제 초창기엔 진짜 어려워요. 뭐 저희도 처음부터 여러 명 둘 수 없었는데 초창기에 있었던 다나카 씨가 이제 한국인하고 결혼한 일본 여성이었어요. 근데 아기가 둘이 있었거든요. 뭐 어떻게? 뭐 아기 아픈데 어떡할 거냐고요. 근데 그때는 일본인을 2명 채용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고 웹 디자이너가 일본에 1년 유학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받았어요. 그냥 뭐 대충 알아듣고 하고 뭐 그 떠날 사람 떠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막 사는 거예요. 그때는 초창기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돈 벌면 이제 뭐 2명 되면은 1명 돌아가면서 쉬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비즈니스는 되게 커요. 제가 5명으로 스타트했는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장사를 안 해본 분들은 늘 옆에서 충고해 주는 게 사람 쓰는 게 무서우니까 돈을 여유가 될 때 사람을 쓰래요. 진짜 해보면 그게 될 줄 아세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5명이 누구냐면 저, 그 다음에 부사장이 있었어요. 포장 담당이에요. 고객 응대자 일본인, 접수하는 웹 디자이너 1명, 뭐 보조 있었나 봐요. 한 5명 있었어요. 근데 5명으로 좀 하다가 보니까 매출이 막 올라가니까 싸니까 100명이 주문하면요. 전화 붙잡고 1시간 얘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클레임이 나잖아요. 아, 클레임입니다. 그러면 예, 바꿔드릴게요. 그럼 바꿔준다고 해서 끝냐고요. 이 사람이. 언제까지 해줄 거야? 그 손해 난 건 어떡할 건데 1시간 동안 전화해요. 그 다음에 너무 우리한테 충성도 높은 고객도 있어. 어떤 고객이냐면 인쇄도 모르면서 싸니까 사겠다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그제 인쇄하려면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편집 디자인, 뭐 재단 사이즈 이런 게 있어요. 편집 사이즈가 뭐예요? 그거 묻는 사람 전화 오면 그냥 밤새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화 오죠. 그 다음에 뭐 검수해야 되냐, 검수. 포장해야죠.
잠시 눈 뜨고 나니까 18명이 돼 있는 거예요. 18명. 그래서 5년 뒤에, 4년 뒤에 80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될까 봐 걱정하시고요. 장사가 되면은 눈 떴을 때 10명 돼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뭐 2명으로 시작하죠. 근데 대부분 벌써 대여섯 명 뭐 이렇게 돼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웹 비즈니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 잠시 이제 숫자가 모자라지만 금방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사가 되면 어떻게든지 해결되거든요. 그 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저기 제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물건을 600가지나 이렇게 다양한 물건을 컵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물건을 올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제조사하고 연결해서 물건을 사와든지 제조사하고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물건을 그만한 거를 600가지 올리면 제조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많은 제조사하고 연결을 우리를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600가지 하려면 한 제조사가 아니라 여러 제조사에서 물건을 받아오면 그 물건을 올렸을 때 그 물건이 제조사가 계속 물건을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단종되고 단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물건이 나올 때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조사 관리하는 것도 왜냐하면 제조사하고 한 제조사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600개 정도 되면 제조사가 한 뭐 그래도 10개의 거래처가 있어갖고 거기서 물건을 가져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쉬울 것 같나요? 뭐 장사하는 사람 올릴 때는 저희도 물건을 올려서 국내에서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조사한테 물건을 받아서 그걸 받아오면 또 내 재고가 되거든요. 왜냐면 안 팔리면 내 재고를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물건을 들어와갖고 그 소비자가 사이트에 쿠팡이나 뭐 11번가 이런 데서 올라오면 그 제조사에서 그냥 보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많은 물건을 다 갖고 있다가 포장을 하려면 그 포장도 물건을 저장한 공간도 없거니와 저장한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 많은 또 물건을 가져오면 그게 안 팔리면 다 내 재고가 되고 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조사에서 보내버리거든요. 연락.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600가지의 물건을 내가 그 아이템을 갖고 있어갖고 그 컵 종류를 한다 해도 그럼 저희는 그 제조사하고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많은 걸 연결을 못 하거든요. 그 물건을 사실 많이 못 올리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이론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거 하는 게 일 아닐까요? 이제 이런 걸 위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전혀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더 심한 사이트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한국 동대문 옷을 중국에 파는 사이트인데 여기에는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한 10만 가지 될 거예요.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근데 거기서 이제 기량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재고를 안 가져버리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사와서 보내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근데 주문이 들어오면 하루 사이에 보내야 되는데 그걸 구매해서 또 찾아서 사서 한다는 게 그게 쉽진 않죠. 쉽진 않죠. 주문이 들어오면 하루 사이에 오늘 주문 들어오면 당연히 오늘까지 다 발송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팔천 대중으로 찾아갖고 그거를 구매한 데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거는 알아서 하셔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많이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걸 그만큼 물건을 내가 다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바꿔서요. 물건을 꼭 확보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조사가 갖고는 있어요. 제조사에 품절 많이 나거든요. 이 사이트. 품절 났다고 알리셔요. 환불해줘 버려요. 그래도 싸고 좋으면 사요. 더 심한 비유로 얘기하면은 티쿤이 지금 명함 스티커를 95억 원어치 원래 팔았잖아요. 초창기에 티쿤의 명함이라는 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일본에서 100% 클레임이었어요. 다. 왜 그러냐? 한국에서 만들어주는 명함은 일본에 가져가면 다 클레임 대상이었어요. 색깔도 안 맞고요. 500매짜리를 주문하면 470매밖에 안 줘요. 재단도 다 끊어져요.
이걸 팔았다니까요. 그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사더라고. 왜냐하면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야. 아도프린트에서 명함을 샀더니 쓸만한 건 500매 단위로 팔았어요. 100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500매 사가서 고르고 있어. 400매 버리고 100매 단위로 파는 거예요. 싸고 좋으면 팔린다니까요. 그리고 빨리 보낼 이유가 없어요. 빨리 보내야 된다는 거는 한국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가 중국에서 공동 구매하면 한 달 만에 와요. 5만 원 싸니까. 그래서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분들이 그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그 고민한 거예요. 재고를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해서 다 이렇게 팔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고민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제가 봤을 땐 별로 문제 안 되고요. 거기서 이제 시스템의 도움을 조금 받긴 해야죠. 네. 다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싸게 파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어떤 여기 수준이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중거 가격이라는 게 좀 다르고, 그럼 대표님 보실 때 통상 한국에서 팔리는 최저가가 일본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선으로 보통 가격 정책이 이루어지나요? 그때 너무 많이 달라서요. 그제 공기 간판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일본 판매가 대비 제조 원가가 65% 수준까지 가고요. 스티커 같은 경우 뭐 20%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전자상거래업의 기본 원리는 철저히 박리담입니다. 싸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진을 넉넉하게 보는 게 원칙이 아니고요. 마진을 박하게 하되 고객을 많이 모으는 게 전자상거래업에서는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싸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몇 프로냐? 일본 판매 가격이 50%면 좋아요.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고, 그래서 그 전략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하여간 저는 싼 거보다 더 좋은 마케팅 전략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싼 거보다 좋은 건 없다. 가장 강력한 마케팅은 공짜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싸게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기본적인 마진은 회사에서 그 마진을 박하게 가져가면서 많이 파는 전략을 저는 선호해요.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전자상거래업은 경쟁자의 진입을 차단할 방법이 없어요. 창녕에서도 전국 모든 판매자를 상대로 팔고요. 의정부에서도 전국 모든 경쟁자를 갖고 판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마진을 조금 얕게 가져도 전국에 있는 모든 구매자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박리담회가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까지가 박리냐?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해봤는데 제가 저가 마케팅으로 사실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한때 명함이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저가 마케팅이 꼭 맞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회사 명함 쇼핑몰의 매출이에요. 언제부턴가 매출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사업부를 지금 폐쇄해야 될까 말까 고민할 때였어요. 그래서 올해인 것 같아요. 올해 도저히 못 견뎌서 주력 상품의 가격을 확 낮췄어요. 근데 계속 안 팔려요. 그러더니 막 분석을 열심히 해봤죠. 그랬더니 가격 인하가 매출에 구매에 영향을 못 줬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가격을 올렸어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몇 년 만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격을 낮추는 게 꼭 또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시고 거기서 경영자 능력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스타일은 초창기에나 먹혔지 이제는 안 먹힌다는 뜻이에요. 저 스타일은. 근데 지금 어떤 가격 전략을 갖고 갈 거냐 거기서 경영의 승패가 나오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 픽도 잘 갔고요. 네네. 그 당시 이제 성공신호 매출액을 봤어요. 근데 이제 200엔, 300엔 이제 하나로 하면은 2, 3천만 원인데 지금도 그 정도의 그 신호를 나오면 3개월 안에 성공신호를 보는 거예요. 지금도 3개월 안에 2, 300만 원? 엔? 3개월 안에 2, 300만 엔 나오면은 대박 난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런 사이트가 있기 힘들어요. 그럼 그 전제 조건이 여기서 말하는 그 월 광고비가 순 광고비가요. 500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공신호 하여간 뭐 1000을 넣든 500원을 넣든 300만 엔 나왔다 그러면 대박일 거예요. 근데 1000하고 500 사이는 경계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대략 해서 이렇게 해보면 느낌이 와요. 아, 근데 절대 전제는 뭐냐면 해외 직판은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어서.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네? 이거는 무조건 성공해요. 제가 봤을 때는. 잠깐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이제 지금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해외 직판 쇼핑몰을 만드는 절차를 설명드릴 거예요. 해외 직판 쇼핑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절차를 설명드릴 거니까 조시계로 뒷시계로 3시 5분까지 잠깐 커피 마시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죠.